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제가 지금 위켄드 에디션을 방송하고 있지만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종합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그 클립에서 전해드릴 테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했었던 그 이슈들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번을 평가했는지, 또 다른 것은 한국을 잘 아는 미국의 이제 기자들은 한국 내부에서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조금 들여다볼 만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매체에 따라서 다르고 주장하는 여냐 야냐 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완벽하게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양쪽을 다 들어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지금 내부가 이렇게 되고 있네 하는 것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끝나고 그 다음 클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정리할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입니다.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미국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를 그냥 제가 뉴스다만으로 전해드린다면은 뭐 여러분들께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뉴스를 팔로우업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뉴스를 전해드릴 때 이게 미국의 정치 이슈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뭐 처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처신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양보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면서 제가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고 있거든요.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 선언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고 예상이 있을 테고 당연히 그 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일이 나오겠죠.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공화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앞에 내세웠었던 특히 이제 팍스에서 쫓겨난 터커 칼슨 같은 사람도 뭐 단골 이슈로 삼았던 낙태와 성전환자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나서 몬타나주에서도 있었고요. 성소수자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주지사와 그 아들이 대립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고 몬타나 케이스입니다.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당연히 경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테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터커 칼슨 이것도 인간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터커 칼슨이 이렇게 2분짜리 메시지를 냈는데 거기까지 오늘의 미국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가 이건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특히 한국에선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워싱턴 선언을 사인을 서로 양국 대통령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있겠네요. 이 시간쯤에는 아직 비행기 안 탔을까요? 그런 시간 즈음인데 그게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무역, 문화 교류, 인적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 70년은 안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 같은 칼럼니스트는 지금 한국에서 신당 창당이 나오잖아요. 제3지대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한국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앞으로는 조금 더 들릴 것 같습니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고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유권자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선이 다가올수록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제3의 인물이 공화당의 어떤 특정 론 디센티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론 디센티스는 아닌 것 같아 쪽에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3당의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출마한다 하고 3분 4초짜리 비디오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하면은 어디 나가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네, 저 조 바이든은 임기 1기를 이렇게 했고 임기 2기 때도 다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극단적인 그 그를 지지하는 일부 극우 세력들의 이런 것을 막고 자유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낙태권 이런 얘기도 했고 의사당 폭동 사건 같은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겟이었던 거죠. 이 캠페인의 발표에서는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딜레마인데 인기가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냥 누구든지 보면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고 불호감, 비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를 러닝메이트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여러 가지를 다듬어서 더 좋게 보이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한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문제가 많지만 경제가 좋다면 그렇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50%를 포함해서 70% 이상이 재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에서 뭐 약 반 정도는 지금은 전과 많이 달라져서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걸 양쪽으로 비교를 해보면 비호감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날마다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밤마다.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우리 민주당은요 밤마다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예비선거에서 당선되기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론 디센티스와 바이든 대통령이 대결을 하더라도 론 디센티스가 3%포인트 차이로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 3분 4초짜리 비디오를 보면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을 일단 계산을 해놓고 만든 그 같은 것이었습니다. 디센티스 후보 같은 경우는 문화전쟁을 어쩌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플로리다주는 워낙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쿠바에서 뭐 공산당이 싫어요, 사회주의가 싫어요 하면서 난민으로 와서 난민촌을 형성을 하고 거기서 또 정치인이 되고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여러 가지 아주 보수적인 그 문화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플로리다주에서는 탁월하게 그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요즘 디즈니하고 왜 싸우지 저렇게? 정치나 하지?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것도 다 그 주지사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 내가 그 내용 자체에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나간 것 아니야? 이런 정도의 비난을 받고 있고요. 낙태도 미국에서 거의 가장 강한 낙태 금지, 6주일 이후면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취임 선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 안 보이게 했잖아요. 이 사람 스타일은 막 과장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한국에 다녀왔죠. 일본도 갔고 이스라엘도 갔다 왔다 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에서 패기 누난 같은데요. 이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싫어하는 것처럼 론 디센티스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력해? 트럼프보다 더 똑똑해? 해서 좋다고도 하는데 논리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패기 누난 같은 칼럼니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공호흡기 그 장치를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걸 뽑을 수도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다. 막 꺼멓게 음산하게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예비 선거가 아니라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18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8일 동안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일주일 8시간 사이에도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남았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 과정을 오늘의 미국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일 전부터는 제가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정규 방송을 하고 바로 이제 유튜브에 클립을 올리고 몇 시간 뒤에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이라고 해서 뭐 아침에 다뤘던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슈는 레이티스트를 모아서, 그리고 아침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그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탑 뉴스를 한국 분들이 출근하실 시간쯤에 뭐 7시, 8시, 6시부터 한 8시, 9시 사이에 여러분들께 다시 유튜브로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을 통해서 미국 선거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배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무엇라고 증언했는지는 비공개지만 그 대배심 증언 자체가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의사당 폭동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원의장으로서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선포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설명을 했어도 그것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부통령인 자신과 수많은 의사당에 모였던 정치인들 생명이 그날 위험했었다 하는 것을 책에도 썼고, 최근에 뭐 인터뷰에서도 측근에게들도 얘기를 했으니까 5시간 넘게 대배심에서 증언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증언들이 쭉 다 전달이 됐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 사건에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소할 것인가, 그것을 특별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검사는 현재 행정부 소속 특별검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특별검사지만, 그렇지만 이 잭 스미스는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때 지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부러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플로리다주의 마랄라고의 기밀 서류 문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집에서 발견된 것, 어디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양과 그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 훨씬 가볍다고는 하지만 또 조사하고,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특별검사가. 그리고 역시 바이든 대통령도 그 이후에 비슷한 기밀 같은 것을 집에 가지고 갔었던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스스로 발견을 하고 다 이걸 돌려줬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만 수십 박스를 가져가고 달라고 하는데도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은 국가기록물보관소에서 뭐 관계 당국에 연락을 해서 연방수사국이 영장을 집행을 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뭐 열몇 박스를 또 수거를 하고 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대배심 증언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느낌으로는 의사당 폭동 사건도 중요하지만 조지아주에서 본인이 선거인단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화당인 선거를 총책임지는 총무처 장관과 공화당인 조지아주의
주지사에게 압박을 했는가, 전화 통화 기록 같은 것이 전부 있으니까요. 역시 조지아주의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으니까 당시에 다 기소하라 하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 풀튼 카운티의 검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하나의 시사 만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요즘 한국의 법정 드라마에도 늘 나오는,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을 막 상징하기도 하고 막 정의의 칼 뭐 이렇게 돼서 막 아무튼 정의롭게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쫓아가고 있습니다. 막 정의의 수사대가, 법적인 이런 잣대가 쫓아가고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망치면서 하는 말이 있죠. You are not my type. 너 내 타입 아니거든.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건데, 이것은 지금 뉴욕에서 시작된 강간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수많은 여성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에게 나는 강간당했다, 성폭행당했다 등등의 주장들을 많이 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판사의 역량 아래 재판까지 가게 되려면 아주 무척 꼼꼼한 증거 같은 것들이 제시가 돼야지 됩니다. 그 케이스가 지금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오래된 그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칼럼니스트,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칼럼니스트죠. 그 사람이 1990년대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뉴욕에 아주 유명한 뭐 부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백화점에 갔는데 탈의실에서 강간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너무너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 여자 돈 벌려고 책 쓰고 유명해지려고, 지금은 나이가 엄청 많죠. 유명해지고 돈 벌려고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내 타입 아니거든. 스토미 데니엘스 역시 뉴욕 검찰이 기소를 해서 34개 형사법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서 법정까지 갔었던 그 스토미 데니엘스에게도 말상이잖아. 내 타입 아니거든.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칼리 피올리나, 테크 업계에 아주 여성으로서 최고로 올라간 그 여성에게도 뭐 그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이 전에 재무장관이었다가 또 이 사람을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초기에 딱 그 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데 뭐 바이든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요, 그런 것도 그 다 좋은데, 아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기는 여자가 키가 너무 작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사 만평에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저런 면들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1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너무나 정치적으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세련되고 파악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지금 낙태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낙태 금지가 아주 보수적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각각 한 표 차이로 그 주 의회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인데도 이게 아마 조금 더 일찍 투표가 진행이 됐다면 통과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날이면 날마다 공화당을 포함을 해서 낙태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그걸 뭐 6주일 여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때에 뭐 그걸 금지해라 마라. 아니, 근친상간을 당했는데 왜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아야지 되는데, 강간당했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끔찍한데 그 나를 강간한 사람의 아이를 낳아야지 된다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왜 나는 가임 시기도 지났고 우리 집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없지만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브라스카에서도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낙태에 대해서 싹 바꿨습니다.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연히 민주당이었고요. 돈 벌어서 기부할 때는 민주당에도 주고 공화당에도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러다가 본인이 뭐 선거 캠페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더 낙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돌았다가
완전히 보수적으로 돌았다가 어제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말이에요. 의회에서 통일적으로 15주일 그때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더 반감을 갖는 게 6주일 여성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그 이전에만 해야지 된다고? 아니면 거의 모든 낙태를 예외를 두지 않고 어떤 주는 여성의 건강이 위험해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주도 있어요. 그러는 것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신 15주일을 두고 나온 겁니다. 지금은 지난해에 연방대법원이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해서 지금 주정부에서 다 낙태를 금지시키고 있는 보수적인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한 22주일, 23주일 이때까지는 뭐 허용이 됐고 그 정도의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뭐 한 12주일, 12, 3주일 이 정도 됐거든요. 15주일 미만이 더 많습니다.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주일은 너무 심하다. 6주일 그다음에 12주일, 15주일 대체로 지금 공화당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해서 제일 뒤로 15주일로 잡은 겁니다. 제너럴 일렉션에서 본인은 지금 당연히 본인이 예비선거에서 이겨서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고 짐작을 하고 있을 테니까 본선거에서 다른 중도파 민주당 표도 조금 받아야지 되니까요. 공화당 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내놨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람들의 여론을 잘 읽었고 미국의 여론이 낙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이 이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슈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다지 많지는 않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나 터커 칼슨과 같은 사람들이 성전환자에 대한 아주 혐오하는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다 그 사람들을 다 성전환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하도록 허락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도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나이 든 세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역사는 좀 젊은 세대가 이끌고 있잖아요. 낙태도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 특히 여성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젊은 세대의 표가 없이는 대통령에도 안 되고 연방 정치인도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건데요. 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몬타나주에서 결국 몬타나의 공화당 주지사가 미성년자가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그런 법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본인의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이럴 때 어떤 경우는 이제 치료도 하고 호르몬으로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이렇게 호르몬으로 치료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아예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해준다던가 이런 모든 것을 금지하도록 그런 법을 결국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몬타나주에서 최초의 성전환한 여자로 그런 그 하원 의원이 주 하원 의원입니다. 이름이 뭐였던가요? J로 시작됐는데요. 뭐 이름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그 하원 의원이 이 의원들을 공화당이 다수당이 통과시켰으니까 의원들을 비난을 하면서 내가 내 친구들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의사들은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정말 그렇게 태어난 청소년들이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의학자가 아니니까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그런 청소년들은 이런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될 수가 있다. 자살을 할 수가 있고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고 해서 소아과 협회나 많은 의사협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치료를 해주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을 한 이 의원이 이런 법은 정말 나쁜 것이다 라고 주의 제퍼 의원이군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쓴 단어 가운데 당신들 손에 피를 묻혔다라든가 이 법안이 너무 잔혹하다더란가 위헌이다 그리고 결국은
법원에 가서 이거 다 뒤집힐 거야. 이런 말을 했더니 공화당이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기 전이에요. 말이 너무 험하고 사과를 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 일하지 마. 의사당에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투표하는 것이나 해. 이렇게 벌을 줘버렸습니다. 그것도 공화당 다 그 벌 주는 거 찬성, 민주당 다 반대해서. 이 의원이 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No. 뭐 노트북이든가요? 태블릿을 가지고 의사당 밖에서, 의사당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을 봤고, 그리고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몬타나의 주지사가 이 법안, 결국은 그 어린아이들이 성정체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나, 부모님들도 그걸 처음부터 승낙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회의 이 통념이나 역사가 오랜 동안 남자 여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수적인 주일수록 그 성경과 기독교에 많이 그 어태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텐데 이러한 성호르몬 치료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성소수자가 본인이 원하는 정체성을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데 기반을 둡니다. 거기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걸 금지를 해버린 거거든요. 주지사 이름이 그레그 지안 호르테, 아들은 데이빗 지안 호르테인데요. 아들 일이 32살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서명을 했어요. 아들이 며칠 전에 정식으로 미팅을 요청을 해서, 이 아들은 32살인데 요즘 미국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본인을 특별히 어떤 성으로 구분하지 않는, 그래서 뭐 데이라고 부른다던가 이렇게 하는 32살입니다. 해서 이 아들도 신문과 인터뷰도 하고요. 몬타나 프리 프레스라는 신문과 인터뷰도 하고 아버지에게 제가 서명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주지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로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지사는 아들의 로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명을 한 겁니다. 아들이 이제 그 non binary라고 하죠. 본인의 성을 남자 여자 이렇게 구태여하지 않는, 이것은 굉장히 이 법안이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아들과 탑 의료 전문가들이 만나서 아버지 주지사를 설득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3월 27일에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고마워요 만나줘서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중요한 이슈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튼 내 친구들을 보면 성전환자들을 이렇게 좀 지켜주는 이슈가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 말 듣지 않고 서명을 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정치를 택했다. 정치 생명을 택했다. 몬타나라는 공화당주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공화당에서 만들어 온 성전환을 하려는 사람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법안에 비토를 하면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버지가 정치 생명을 선택했다. 그건 아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이 케이스 하나만 보더라도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요즘에 이제 정치에 출마하셔서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확실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너무 좋은 이상을 갖고 다른 인종에게도 인정을 받는 후보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런 후보들이 게이거든요. 두 사람 다 남자고 게이인데, 그게 이제 가정에서 또 해픈투비 그 두 분이 다 아버지가 목사세요. 목사시니까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일이요, 몬타나 주지사와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인 가정에도 있는 일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이제 미국의 큰 스토리로 이번 주에 빅 뉴스였습니다 라고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요 12개 주에서 이렇게 성전환자를 수술을 미성년자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들 뭐 호르몬 치료받는 것도 금지하는 주가 이제 몬타나까지 12개 주가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경제는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데이터와 이자율, 다음 주에 이제 금방 또 이 뉴스를 월요일부터 전해드려야지 될 테니까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쭉 볼 때 다음 주에 현재로서는 0.25%포인트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한 번 더 올리고, 그게 올해의 마지막이지만 금방 내리지도 않을 것 같다. 어쩌면 뭐 올 계속 이 정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1, 4분기의 전체적인 미국 국내 GDP 전체 성장률은 1.1%였고, 그러면 지난해 4, 4분기에 2.6%, 그리고 3, 4분기에는 3.2%였거든요. 3.2였다가 성장률이 국내 총생산 GDP가 2.6에서 1.1, 그러면 많이 내려간 거잖아요. 내려갔긴 했지만 여전히 성장을 하고,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전처럼 막 한 사람 일자리 없을 때 일자리가 2개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은 괜찮고, 감원이 많지만 감원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많고, 또 감원된 사람도 조금 나쁜 조건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찾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 규제를 아마 강화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곳이 망하고 망하기 직전에 구해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하루 이틀, 1년 전부터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려서 그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조짐이 보였는데, 예전에 오바마 시절에 은행권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망가지고 주식 시장 완전히 붕괴되고 그랬을 때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재정 문제, 융자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확 해놨었잖아요. 그걸 트럼프 시대에 풀어줬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자산이 이 정도 규모인 은행은 이만큼 더 까다로운 것을 지켜라 했는데, 트럼프 시대에 아니 무슨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하면서 너무 많이 풀어줬습니다. 너무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 은행이 돈을 버는 데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남의 돈을 지키는 데는 그만큼 보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은행 붕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고, 아마 은행권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더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시는 것 사실이고요. 그런 점이 있고, 이자율은 0.25%포인트 인상이 아닐까, 올해의 마지막, 이런 게 이제 경제의 탑 뉴스였고요. 자, 터커 칼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길어요, 터커 칼슨에 관한 얘기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짧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터커 칼슨이라는 박스에서 쫓겨난 사람이 보수 미국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한 것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 계속 있었다면, 박스에 없었어도 어떤 식으로도 하겠죠. 2024년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터커 칼슨이 했을 겁니다. 터커 칼슨의 영향력이 션 해니티보다 훨씬 커요, 지금 미국에서. 물론 낮에 팍스가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팍스에 여러 가지 5 이런 쇼도 있지만, 그런 것은 조금 더 뉴스만을 더 많이 하는 이런 저녁 시간대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면은 그냥 터커 칼슨,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터커 칼슨의 영향력을 두 사람 거 아마 합치면 그만큼 될까? 그 정도라고 봐도 되는데, 2016년도에요. 11월 달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문화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터커 칼슨이. 그리고 8시로 2017년 트럼프 때와 마찬가지로 딱 자리를 옮겼어요. 최근에 도미니언 부분에 대해서는 팍스가 거의 8억 달러를 주고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물론 터커 칼슨은 도미니언이 그걸 조작했어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터커 칼슨의 경우는 그 조작을 했으면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계속 시드니 파웰이나 누구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을 출연을 시켜서 그쪽으로 몰고 간 힘이 큽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딱 8시인 거예요. 그게 동부 로스앤젤레스 5시에 딱 시간이 오고 나서 처음에 작은 로컬 스토리부터 시작을 했죠. 정확하지 않는데 아주 이상한 것, 시청자가 볼 때 너무 겁나는 것, 백인들이 볼 때
야, 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브라운 흑인들이 와서 내 자리를 다 빼앗아가네. 막 도시가 다 범죄고 난민이고 요즘에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에도 예전보다 범죄도 엄청 많고 쓰레기도 엄청 많고 홈리스 피플도 엄청 많은데 그게 마치 이민자, 터커 칼슨 얘기는 그거예요.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백인이 아닌 한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하는데 도시는 그렇게 사람이 모이고 범죄가 모이고 거기에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이 있고 범죄가 있고 홈리스가 있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이민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홈리스 피플들 인종을 찾아보세요. 에이시안이 맞나? 이민자가 맞나? 백인이 맞나? 그건 터커 칼슨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가서 처음부터 세팅을 한 겁니다. 이상한 작은 스토리를 해서 이게 우리가 리플레이스 된다고. 백인이 다른 인종에 의해서 흑인이나 다른 이민자 그래서 제3세계처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제3세계처럼 된다. 이민자들에 의해서. 그 이민자가 꼭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팍스가 그런 얘기할 때 막 사진 보여주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난민, 범죄 아주 막 종말론적인 낙하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온 아이들이 뭐가 알아요? 그 아이들이 드리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터커 칼슨 쇼를 보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교육 많이 받지 못한 대부분이 백인, 대부분 이상이. 그리고 캠퍼스에서 젊은 시대에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진보가 많습니다. 그 대학교에서의 그 캠페인 이런 거를 보면서 막 시청자를 겁나게 하고 예전에 political correct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들이 빌 올라일레가 그렇게 했던 것을 워크라고 깨어나다 뭐 이러는 워크 지겨워 그거 스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종말론적인 백인들의 모든 문화와 인종 같은 것을 이민자들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후지게 차고 들어와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다는 얘기. 그래서 막 두려움을 백인들에게 심어주고 뭐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적인 이민자를 수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더럽게 되잖아. 그리고 그 두려움, 불편함, 인종차별 이런 말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쇼를 이끌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슈빌에서 커버넌트 스쿨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진 28살 용의자가 성전환자잖아요. 성전환자 테러리스트 아주 형용사를 잘 붙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터커 칼슨은 그 전에 미국의 대량 총격 사건의 거인은 최근 전의 거인은 최근에는 뭐 에이시안도 있고 하지만 용의자가 범죄자가 범인이 그전에는 거의 백인이었어요. 백인이었을 때 그렇게 백인 테러리스트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걸 다 겨냥을 해서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파워와 인종차별, 여자 혐오.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여성이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터커 칼슨과 박스를. 그 문제도 있어서 박스에서 해고를 한 거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 스타가 되다 보니까 회사 네트워크보다 내가 잘났어 하고 막 그 CEO들도 뭐 욕하고 뭐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루퍼트 머독이 잘라버려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직접 인종차별, 반이민, 여성 혐오 그리고 시청자들이 백인 돈 못 벌고 교육도 못 받고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 시골 분들 시골에 가면은 다른 MSNBC, CNN 같은 것은 없어요. 팍스예요, 온리. 그분들이 듣고 싶어.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뭐 일하는데도 못 살고 하는 건 다 이민자들 때문이야. 다른 인종들 때문이야. 하는 혐오감을 심어주면서 아주 그분들이 듣기 원하는 내 탓이 아니라 그들 탓이야. 말해주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내 탓이 아니야 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터커 칼슨에게. 그래서 시청자들은 충성을 했어도 아주 의식이 있는 광고주들은 터커 칼슨을 피했죠. 해서 터커 칼슨 쇼에는 싸구려 광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싸구려 광고가 많아도 보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있고 돈을 벌어들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커 칼슨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1년에 뭐 한 2천만 달러 이상 벌었을 거예요. 하나의 시사 만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왼편에 See, I told you. 그들이 우리를
우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었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actually 그게 나에 관한 것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백인을 다른 사람들이 대체를 한다. 이렇게 해서 백인들이 막 분노하면서 좋아한 터커 칼슨에게 세뇌당한 한국 분들도 엄청 많이 터커 칼슨 얘기를 앵무새처럼 합니다. 터커 칼슨이 자신들의 인종을 비하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백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인종을 혐오하면 안 되고, 에이시안이라고 할지라도 에이시안이 다수여도 다른 인종을 백인을 혐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터커 칼슨을 추앙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터커 칼슨을 막 숭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훌륭한 배우였죠.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요. 정말로. 제가 제일 처음에 터커 칼슨을 봤었을 때는 MSNBC, CNN 이런 데서 나비 넥타이 딱 매고, 뭐 CNN이나 MSNBC가 굉장히 진보적이지만 진보 속에서 나비 넥타이 맨 젊은 사람이, 그때 젊었잖아요. 지금도 젊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독특했어요. 그런데 팍스로 옮기고 나서 이 사람은 날개를 단 거잖아요. 팍스로 옮기고는 동부의 본인 엘리트예요. 엘리트면서 엘리트를 비난하잖아요. 본인 엘리트의 삶은 다 누리면서 팍스에 와서는 이렇게 하고 타이 쫙 매고 엘리트 차림으로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심지어는 터커 칼슨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가 아니다. 저널리스트가 아니고 뭐 엔터테이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훌륭한 배우예요. 마치 뉴스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뉴스에 조각을 넣긴 넣어요. 근데 그게 터커 칼슨이 말하는 게 뉴스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거기서 딱 피스를 뽑아서 비틀죠. 왜곡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음모 이론을 막 치는 거예요. 의사당 폭격 사건. 야, 보니까 아주 온순한 관광객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폭도입니까? 하고 그 몇만 시간 중에서 조금의 클립을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보고 맞아 하는 것에 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박수를 쳐야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무튼 그와 함께 일하던 저스틴 웰스라는 사람도 나갔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와서 하는데 터커 칼슨 때만큼 시청률이 안 나오죠. 누군가가 언젠가는 이제 그를 리플레이스 완전히 하겠지만, 그렇지만 빌 올라일리가 나갔어도 팍스는 됐습니다. 처음에는 셔네니티가 가나 하다가 이걸 터커 칼슨이 아주 어두운 음모론 이렇게 해서 확 뒤집어 버렸죠. 그 전에도 많아요. 뭐 글렌백이라는 사람도 그 오바마 시대에 있었다가 결국은 2급 정도 됐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이 루퍼트 머덕이 써먹을 때까지 엄청 써먹습니다. 그러다가 팍스가 너희를 키웠지. 너희가 팍스를 키운 건 아니잖아? 뭐 같이 공생했다고는 볼 수 있고 하고, 팍스의 평판이 위험해진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확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로저 에일스도 있었죠. 예전에 그 팍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고, 이 사람은 이제 공화당 정치권에서 많이 일을 했었고 리처드 닉슨의 뭐 보좌관도 했고 했었던. 그런데 이제 로저 에일스도 빌 올라일리와 마찬가지로 성추문 문제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데 왜 팍스가 그것을 무마하려고 $1,300만 쓰고 하겠습니까? 빌 올라일리의 경우에 결국은 쫓겨났어요. 2016년도에 로저 에일스가 없어도, 그때 그 사람이 없었을 때 팍스 망했다 했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빌 올라일리 없어도 안 망했습니다. 글렌백 안 망해요. 팍스가 이 한 사람보다는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틀란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4년도 선거할 때 얼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특히 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뭐 팟캐스트 듣거나 유튜브 보거나 하잖아요. 터커 칼슨도 뭔가 본인의 것을 하겠죠. 본인의 것을 할 텐데 본인의 것을 하더라도 팍스에서도 이제 예전부터 쭉 글렌백부터 이렇게 와서 터커 칼슨까지 왔고, 터커 칼슨까지 다 청소를 했어요. 팍스가. 더한 사람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면 터커 칼슨보다 더 독한 양념을 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너무 아쉽다.
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같은 경우 세기의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정말 굉장한 배우였죠. 터커 칼슨이. 아주 그냥 뭐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확 사로잡고 했는데 정말 그런 배우가 없어졌지만 더한 배우를 키워낼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지금 당장 누구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터커 칼슨을 쫓은 팍스를 비난하던데 터커 칼슨이 막 트럼프를 막 난 너무 혐오해 싫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본인도 부정선거라고 안 믿고 모두 안 믿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사당 사건도 웃기지 않아요? 지금은 저 사람들 온순한 관광객이야 하면서 뭐 텍스트한 것 보니까 트럼프가 이 일 잘해놓고 저 의사당 사건 때문에 본인의 레가시를 다 망친다고 로라 잉그랜가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또 욕을 해놓고 화해를 했다네요. 터커 칼슨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뭐가 이득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터커 칼슨을 내쫓은 팍스를 엄청 비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터커 칼슨이 없어진 것을 속 시원해하는 사람은 터커 칼슨보다 더한 음모론자 이런 사람들을 팍스가 그 자리에 앉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진지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잡지 애틀란틱의 한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총평을 미국적인 시각에서 또 미국에서 한국에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 것을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 점을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